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3페이지에 있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부터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은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긴급 출동을 해서 점검 활동도 많이 해요. 지금 보면은 지금 뭐 광주에서 그 붕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따라서 거기도 지금 저희 직원들이 좀 몇 명 가 있습니다. 가 있고 지속적으로 점검 안전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은 제가 직접 점검 활동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그리고 소방이라든가 노동부라든가 같이 다른 연계해서, 저는 이제 당연히 국토부 쪽이기 때문에,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이런 안전 점검 활동, 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점검 활동을 좀 나갔던 이 현장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상도 유치원이 그 붕괴된 사고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이 이제 기울어지고 전도되고, 이렇게 이 기둥이라든가 구조부가 파괴돼 가지고 이 최종적으로는 건물을 다 철거까지 한 사고가 되겠고요. 이 상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물이죠. 시설물을 받쳐주는 시설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초거든요. 기초. 우리가 흔히들 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도 유치원에 이제 인접한 공사 현장에서 무리한 터파기로 인해 가지고 이 시설물 상도 유치원의 이 기초 부분이 진해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시설물을 떠받치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실이 돼서 최종적으로 붕괴된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도 유치원 붕괴는 바로 옆에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지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넘어가. 굉음과 함께 주저앉은 건물.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우르륵 하는데 철근들 무너진 소리만 들려서, 그리고 막 대피하라는 소리도 막 나고, 그래서 아침에 드러난 모습은 더 참혹했습니다. 아이들 교실은 반으로 납작 눌렸고 부서진 창문과 건축 자재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놀이터도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고 건물 절반은 꺾이고 기운 채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유치원 건물 바로 옆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 공사를 하다 벌어졌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유치원 건물이 자리 잡은 암벽을 깎아냈는데 폭우로 땅이 약해진 상태에서 경사를 지탱하던 5m 높이 옹벽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유치원 건물 아래 흙이 흘러내렸고 건물 한 동이 20도 가까이 기울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먼저 전도되면서 1차적인 붕괴를 가져왔고,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에 영향을 주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와 구청 관계자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가 옹벽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공사 과정의 안전조치를 파악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예, 이렇게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봤고요. 이 사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건축물, 이 상도 유치원 주변에 보면은요,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었어요. 이 연립주택 정도를 짓는 이러한 현장이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원래 있던 시설물보다 낮은 위치에 더 낮게 터파기를 한다. 원래 있던 주변에 있는 시설물보다 낮게 기초 터파기를 할 때는, 이럴 때는 안전관리에 절대적으로 유의를 해야 돼요.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건설하고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물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측 관리를 하는 거를 좀 합니다. 계측 관리라고 하는 거는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에다가는 기울기, 틸트미터라고 해가지고 기울기의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크랙 게이지라는 걸 좀 붙이는데, 균열 있잖아요. 이렇게 금이 간 거, 흔히들 뭐 금이 갔다라고 하는데 균열이죠. 이러한 균열이 간 부위에도 계측기를 붙여서 이 균열의 폭이 늘어났는지, 뭐 변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건설 현장 그 주변 땅속도 마찬가지, 땅속에다가
많은 계측기를 설치를 하게 돼요. 이 지중 땅속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땅 있죠. 집안에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속에다가 이렇게 그 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깊은 구멍을 팝니다.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계측기를 설치를 하게 돼요. 이 땅에 이 변형 뭐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하 수위에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땅 높이 레벨에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다양한 계측기기를 설치를 해서 이 인접한 시설물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계측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이러한 계측 관리도 좀 잘 안 되었고, 그리고 사전에 변형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간과되어 왔다.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좀 무시되어 왔다. 그래서 안전사고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은 울산 주상복합 현장의 이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때 점검을 좀 나갔습니다. 20년도죠. 20년 10월 8일 목요일 밤 11시경에 발생했어요. 밤 11시경에 이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화재가 아파트, 여기가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화재가 아파트에서 난 게 아니에요. 3층, 지상 3층, 1, 2층까지는 이제 상가고 3층서부터 이제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지상 3층에서 야외 목재 데크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화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울산에 이제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외벽을 타고 쭉 화재가 좀 번져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중간층, 최상층까지 다 이제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다 피해가 좀 났었고, 이때 다 갔더니 당연히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대피를 했어요. 대피를 해가지고 다 건물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점검을 좀 했고요. 27페이지 보시면은 그 당시 제가 점검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왼쪽에서처럼 보시는 것처럼 화재로 인해가지고 최상층이 다 탔죠. 다 화재로 인해서 다 탔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중간층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0 몇 층 됐던 것 같은데, 이때 엘리베이터 코어 부분인데, 엘리베이터 홀 부분이 다 이렇게 다 마감재가 다 전부 다 타버렸죠. 외장 마감재도 전부 다 타버리고, 28페이지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화재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다 손상된 사진이에요. 왼쪽 위에 사진, 상단 사진을 보면은 건물 이제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다 마감재는 당연히 다 타버렸고, 구조체죠. 천장 콘크리트 슬래브가 이제 검게 이제 그름이 좀 다 나 있고, 일부 이제 실균열도 좀 많이 나 있죠. 그리고 왼쪽 하단이라든가 오른쪽 사진은 이 콘크리트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콘크리트에도 콘크리트는 워낙에 단단하죠. 콘크리트에는 시멘트, 모래, 물, 자갈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철근과 함께 단단한 구조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구조체라고 해도 화재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한 700도 이상 800도씨까지 화재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콘크리트 표면에 열이 가해지잖아요. 열이 가해지면은 이 열을 콘크리트가 못 견뎌요. 못 견뎌서 이 콘크리트 표면에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왜 터져버리냐? 콘크리트 안에는 보면은 작은 이제 공극이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화재가 나게 돼서 열이 콘크리트에 가해지면은 이 비어있는 공간에 있는 차 있는 공기가 팽창하게 되거든요. 팽창하게 되는데 그 압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터져버리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콘크리트의 폭열이라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9페이지인데요. 이 안전사고 발생 징후에 대한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또 계속해서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에서도 천장이 갈라지고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는 등 건물 붕괴를 알리는 이상 징조가 있었는데요. 건물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가 아닙니다. 건물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건물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는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문이 갑자기 잘 닫히지 않으면서 창문 틀이나 문틀이 기울어지거나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둥이 휘고 대리석 같은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다면 긴급히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기둥 주변에 거미줄 모양으로 균열이 생기거나 바닥 슬래브가 모양 변형이 생겼다면 건물 붕괴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석축이나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 벽이나 바닥에서 얼음이 깨지는 듯한 균열음이 발생한다면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풍백화점 사고에서도 천장이 갈라지고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는 등 건물 붕괴를 알리는 이상 징조가 있었는데요. 건물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가 아닙니다. 건물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건물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는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문이 갑자기 잘 닫히지 않으면서 창문 틀이나 문틀이 기울어지거나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둥이 휘고 대리석 같은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다면 긴급히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기둥 주변에 거미줄 모양으로 균열이 생기거나 바닥 슬래브가 모양 변형이 생겼다면 건물 붕괴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석축이나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 벽이나 바닥에서 얼음이 깨지는 듯한 균열음이 발생한다면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합니다. 예, 30페이지인데요. 이렇게 건물 붕괴 징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요, 집안 침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피사의 사탑이죠. 피사의 사탑. 이렇게 건물이 사탑을 이제 종탑이죠. 사탑을 지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피사의 사탑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지을 당시부터 한 3층 정도 이제 사탑을 지었을 때부터 약간 기울어짐이 발생됐다라고 해요. 발생되었고 최종적으로 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울어짐이 발생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보강 공사가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기울어짐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피사의 사탑을 지을 때 물론 이 집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집안이 실질적으로는 그 모래 집안에다가 사탑을 지은 거예요. 모래 집안에다 지었는데, 모래라고 하는 거는 되게 안정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이 안반이라든가 이 단단한 집안 위에 지어야지 안정적인 건데, 이 모래 집안에다가 지어진 건데, 물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커다란 돌멩이 이제 판석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피사의 사탑을 지었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 모래 집안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 한쪽이 침하돼서 이렇게 사고는 아니고 이렇게 건물의 기울어짐이 발생된 거고요. 먼저 오른쪽 이제 상단에 있는 사진은요, 우리나라입니다. 예전에 아산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건물을 2개 동을 지었는데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건물이 기울어졌는데 건물이 똑같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한쪽이 땅이 이렇게 침하되면서 꺼지면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기울어진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하나 지금 또 볼 건데요. 이 동영상도 이제 해외 사례입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안 침하로 인해서 건물이 기울어진 이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우르릉 쾅 하고 이제 무너진 영상을 보셨고요. 자, 이제부터는 31페이지인데요. 부등침하 균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부등침하라는 거는 이 건물이 똑같이 침하되는 게 아니라 아까 피사의 사탑처럼 한쪽이 집안의 힘이 약해지면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건데, 기울어짐이 있기 전에
균열이 먼저 발생됩니다. 균열이. 자, 왼쪽 위에 상단 사진을 보시면은요, 건물이 있죠? 건물의 있는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아랫 방향으로 사선 방향 균열이 이렇게 두 군데 났어요. 이렇게 균열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쪽 왼쪽 방향에서 치마에 의해서 치마가 발생되면은 이렇게 균열이 먼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균열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정도 있고 좀 이 균열이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건물의 부분적인 이제 치마, 부동 치마가 있는지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 가운데 사진 그림 보시면은 건물의 가운데에 치마 꺼짐이 발생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균열이 나게 돼요. 수직 방향으로 균열이 나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건물이 있고 건물의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치마가 발생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의 균열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게 됩니다. 이렇게 부등치마라고 하는 거는 먼저 균열이 치마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선 방향 균열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치마 균열로 인해서 치마로 인해서 균열이라든가 기울어짐, 그리고 건물의 단열 방습 성능 저하, 누수 뭐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발생되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점검을 하실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여기 그냥 금이 갔구나, 균열이 갔구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균열이 가 있는데 이러한 균열이 왜 발생됐을까? 이게 부등치마 치마에 의한 균열은 아닐까? 이러한 부분까지 좀 유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하는 활동은 그냥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점검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안전에 대한 위험성의 경각성을 가지고 점검하시는 만큼 위험 요소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3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집안 치마에 의한 부등치마 결함 균열 사례를 볼 건데요. 이 조적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다가 치장 벽돌, 이 벽돌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균열이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균열이 좀 심하게 발생됐다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부등치마 균열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바닥 마감재도 균열이 이렇게 부등치마에서 균열이 갈 수가 있거든요. 또한 마감재 소음도 발생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등치마는 외벽이라든가 내벽, 바닥천장, 슬래브 이러한 균열과 단차 발생 유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 시니어 점검원분들께서는 꼭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 자료를 꼭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부터는요 33페이지죠. 건축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건축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지 여러분들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을 위해서 건축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34페이지죠. 건축 구조 일반 사항입니다. 일반 사항이고요. 건축물 구조체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철근 콘크리트를 예로 들면은 철근 콘크리트는요 가로 세로 1m에다가 높이 1m, 이러한 1세제곱미터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1세제곱미터당 무게가 2.3톤에서 2.4톤까지 나가요. 이렇게 콘크리트에 의한 자중, 무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중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하중, 이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는 고정하중, 그리고 사람이 활동하거나 이러한 그 물건들 놓는 거 있죠? 책상이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하중이라고 하는데, 이 고정 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책상이라든가 뭐 책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고정 하중이라고 하고요. 철근 콘크리트의 무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활하중은 사람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건축물에 가해지는 이러한 무게들, 이러한 부분들을 활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나게 되면은요 건축물을
좌우로 흔들어요. 좌우로 흔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수평 하중, 바람에 의한 부분, 영향받는 부분들을 풍하중, 눈이 오게 되면은 눈이 건축물의 지붕에 많이 쌓이게 되죠. 이렇게 눈의 무게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도 눈이 많이 쌓이면 그 무게에 의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설하중이라고 해요. 눈에 의한 하중을 적설하중이고, 특히나 그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보일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 지붕에다가 놓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시설물들이 좀 많고 조적조 건물이 좀 워낙에 또 많아요.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하중이 되게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지붕 위에다가 좀 무거운 물건이 좀 올려져 있는지 어떤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건축물은 이렇게 뭐 고정하중이라든가 풍하중이라든가 적설하중 이러한 여러 가지 하중 무게들에 대해서 견디게 좀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오래된 시설물일수록 이렇게 견디는 능력, 지진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에 대한 설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노후된 시설물을 볼 때면 특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5페이지 보시면은요 건축물의 외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관에는요 왼쪽 보시면 이제 캐노피라고 있죠. 처마라고 되어 있는데 1층에 보시면은 건축물 입구에 이렇게 처마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처마 캐노피라고 하고요. 그리고 발코니, 계단 옥상으로 가는 부분들을 옥탑, 그리고 건물축물에 이제 창호라든가 뭐 난간이라든가 창살 같은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마감재라고 해요. 그리고 옥상에 가시면은요 옥상 난간, 옥상의 부분은 옥상에 설치되는 부분들이 옥상 난간 호레싱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이 난간의 이런 마감재 부분, 옥상의 이런 마감재 부분들을 호레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옥의 계단이 있는 부분들도 가끔 있죠. 이렇게 건축물의 외관을 볼 수가 있겠고요. 36페이지인데요. 그러면은 건축물 구조체를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외관도 외관이지만은 건축물 구조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으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실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먼저 기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기둥과 더불어서 그 기둥과 기둥을 이어지는 이제 큰 보, 작은 보, 이렇게 보라고 하거든요. 보가 있고, 그리고 이 바닥판, 슬래브라고 하는 이 바닥판이 있으리다. 그러면은 이러한 하중들, 구조체라든가 마감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좀 하중들이 여기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초, 이 하중들이 무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초로 전달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초에서는 이 땅으로 이제 이러한 모든 하중을 전달해 주는 건데, 이 땅이 자체가 집안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질 집안이라든가 연약한 집안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파일이라고 해서 단단한 집안이 있는 데까지 구멍을 뚫어서 기초 부분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부분들, 기초로 전달되는 하중이 이 단단한 집안까지 연결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정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초 지정까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기둥이라든가 보, 슬래브, 벽체 이런 부분들을 유념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요 37페이지죠. 건축물 구조체의 힘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서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보까지 여기 그림에 있죠.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감재, 치장벽돌, 지붕, 그리고 기타 뭐 창호라든가 이런 부분들 마감재를 다 전달된 마감재까지 이루어져서 건축물 구조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이제 뼈대입니다.
건축물의 뼈대만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오른쪽에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먼저 이제 이 슬래브라고 하는 이제 바닥판 위에 있는 바닥판이라든가 이 바닥판의 하중을 지탱해주는 이제 그리고 이러한 보라든가 바닥판의 하중을 기초까지 전달해주는 기둥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모든 무게라든가 하중들은요, 슬래브, 바닥판, 큰 작은 보를 거쳐서 벽체, 기둥을 거쳐서 기초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하중들이 집안으로 전달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뼈대라고 할 수가 있는 기둥, 슬래브라든가 벽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나타나는 손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균열, 그리고 약간의 기울어짐, 그리고 틈새, 여러 가지 손상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진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8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건축물이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는요, 왼쪽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근과 콘크리트가 하나가 돼서 이 건축물의 힘, 자중, 하중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다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구조죠. 흔히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벽체는 벽돌로 쌓았다라고 하더라도 바닥판 있죠? 슬래브 바닥판은 콘크리트로 형성됩니다. 콘크리트로 형성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철근 콘크리트 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철근 콘크리트 조는 구분을 할 때 기둥이라든가 벽체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기둥이랑 벽체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 사진처럼 기둥이라든가 이제 벽체가 벽돌로 되어 있으면은 조적체 구조고요. 그리고 기둥이랑 벽체가 철골, 흔히들 H빔이라고 하죠. 철골조, 이런 부분들을 철골조라고 하는데, H빔으로 기둥이라든가 이렇게 바닥판까지 H빔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철골조라고 합니다. 철골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둥이랑 벽체가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목구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요, 벽체는 벽돌로 쌓는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래브 바닥판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제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둥이라든가 벽체를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물은 조적조 구조다, 벽돌 구조다,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9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우리 흔히들 아파트라든가 상가 이런 부분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많이 되어 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요, 왼쪽 하단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판 슬래브에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만 있는, 눈에는 이제 콘크리트만 보이겠죠. 그렇지만 슬래브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되게 되어 있고요. 벽체에도 마찬가지로 벽체 철근이 들어가고, 기둥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둥 철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왜 이렇게 자주 같이 함께 쓰이느냐 하느냐면요, 철근과 콘크리트는요, 여름에 모든 재료는요, 기온이 올라가면은 이제 늘어나고, 겨울철처럼 이제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모든 물체들은 이제 수축합니다. 이렇게 수축 팽창을 하게 되는데, 철근과 콘크리트는 이렇게 수축하고 팽창하는 정도가 같아요. 같아서 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서로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많이 쓰이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왼쪽 이제 하단에 있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벽식 구조는요, 이렇게 벽체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힘을 받쳐주는 구조는 벽식 구조. 벽식 구조는 대신에 내부 공간이 좀 구성이 좀 제한적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라멘 구조라고 하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뭐 사진이나 이랬던가 아래쪽 그림처럼 라멘 구조라고 써 있죠. 라멘 구조는 벽체가 아니라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구조를 뜻해요. 기둥, 보, 슬래브 바닥판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라멘 구조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과 같은 구조가 라멘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제 상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라멘 구조로 많이 하죠. 자, 그다음 40페이지입니다. 철골조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골조는 기둥과 보호가 다 철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H빔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철골조로 이루어져 있고, 흔히들 보면은 뭐 백화점에 뭐 그 주차장, 야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철골조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오피스, 그러니까 뭐 63빌딩과 같이 이제 높은 건축물, 오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골조 구조물로 많이 하죠. 오른쪽 이런 부분들이 철골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1페이지입니다. 조족조죠. 자, 조족조는 좀 더 경로당의 조족조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조족조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벽체, 힘을 받쳐주는 벽체가 벽돌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조족조다. 조족조. 그리고 이러한 벽돌은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돌 한 장씩 이렇게 쌓게 됩니다. 쌓게 되면은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 위에 상단에는요, 이 벽돌 벽체 이제 위에 상단에 이렇게 테두리 보호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보호를 이렇게 타설을 하게 돼요. 타설하고 이 지붕 바닥판 슬래브도 이제 같이 타설하게 돼서 이렇게 경로당을 이제 다 최종적으로 이제 짓게 되는 거죠. 자, 42페이지입니다. 목구조인데요. 이 목구조인데 가끔 가다 보면 나무로 되어 있는 목구조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목구조는 기둥과 보 이런 부분들이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왼쪽 위에 상단의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를 가로지는 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대들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대들보 무너진다 하잖아요. 이 대들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지붕이 다 무너지겠죠. 따라서 대들보는 이 지붕을 받쳐주는 제일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일 단단한 나무, 이제 그 나무라든가 이제 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단하게 제일 크죠. 대들보가. 따라서 이 대들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들보 위에 조금 더 작은 이제 가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구조물이 있어요. 보 같은 게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종보라고 합니다. 종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맨 위에 상단에 있는 부분들이 종돌이라고 하고 마루적심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지붕 구조도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들보, 기둥, 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나무 구조, 목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건축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43페이지인데요.